우리가 이 이름을 영산홍으로 이렇게 정해서 한동안 시작을 했는데 영산강의 영산하고 홍강의 홍. 아시아문명연구원에서 아시아문명연구원이 이제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말까지 이제 계속 영산강을 걷고 또 우리끼리 뭐 책 쓰고 안으로 작업을 해오다가 이제부터 슬슬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베트남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다른 지역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베트남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만들겠지만 이번 베트남하고 뭐 다음 정도까지는 우리 팀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열 몇 명 정도만 딱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또 막 오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제가 약간 논쟁거리가 될 이야기도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해서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침 이렇게 됐고요. 또 우연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편 반갑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경자 감독이 이제 오고 싶은데 목요일날 저녁마다 일이 있어 못 온다고 나중에 그 영상을 좀 볼 수 있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제 1강 주제가 베트남이 첫 나라인데 그 이전에 아시아문명연구원 하면서 영산홍을 한 이유가 우리의 것을 알자 아시아로서의 한국 그리고 영산강이니까 아시아로서의 어떤 호남 그걸 안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밖에 아시아에 대한 공부도 더 깊어지니까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도 더 깊어지고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동학에서부터 우리 한국 사상, 호남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한국 전체의 어떤 구도를 잡아가는 속으로는 그것과 같이 한편에서는 이제 아시아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명, 아시아 문명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어려운 말로 그 아시아 문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 뭐 무등대동, 무등과 대동. 무등은 이제 우리 무등산 하듯이 평등하고는 좀 다른 이렇게 다양한 등수가 없이 쭉 있는 그런 아시아적 특성을 염두에 둔 거고 그게 이제 대동은 크게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게 막 흩어져 있지만 어느 순간은 그게 하나로 대동세상을 여는 그런 문명. 두 번째는 종시개벽이라고 했는데 그 종시나 개벽은 사실 정역하고 동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개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열림 속에는 항상 마침과 시작. 종이 마칠 종자고 시는 이제 시작할 시자인데 그 종시의 어떤 성질 그게 이제 개벽의 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문명가 단절돼서 무언가 새롭게 막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문명으로 종시개벽의 문명을 두 번째로 잡았고 세 번째는 생생자연 이거는 이제 아시아가 가진 어떤 그 풍부한 자연의 어떤 환경 그리고 그 더운 나라에서부터 이제
추운 나라까지 아시아 지역이 가진 그런 자연을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문명에서 요 세 가지를 우선 잡아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쉬운 말 개념들로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시아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을 이제 베트남, 물론 이제 제가 아시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를 할 때는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그 분야의 전공을 하시거나 제가 뭐 이렇게 섭외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하고 논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아시아 지역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남쪽에 남방의 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을 이해하면 그 남방 아시아 지역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좀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쪽의 한국과 이제 남쪽의 베트남 요 두 지역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삼아서 용마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밑으로는 이제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는 물길,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위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리고 밑에는 물길로 이어지는, 그게 이제 아시아의 어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베트남을 간 건 아니었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호치민 사상을 연구하려고 제가 베트남을 갔어요. 이런 뭐 문화적인 거나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할 생각은 전혀 갖지도 못했었고, 호치민을 연구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분단을 극복하려는 그런 사상적인 걸 찾아보려고 갔었고, 그 전에 금방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역시 그때도 뭔가 이제 통일과 관련된 걸 해보려고 중국을 갔었어요. 그때는 마오쩌둥을 공부를 해보려고 선전선동론을. 근데 가서 어학연수 받고 뭐 한 1, 2년 중국어 공부하고 했는데 거기서 배운 거를 한국에서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 할수록 우리하고는 영 다른,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현실에서 구체화시키려면, 한국에서 구체화시키려면 한국인들이 다 이렇게 현실에서 동조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마음을 열고.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중국의 어떤 것들로는. 그래서 그 대상으로서 중국의 사상이나 이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면서 우리가 다 써나가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중국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북경하고 샹하이 양쪽을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기자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쩌자 하다가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됐어요. 철학을 한 후에 베트남을 간다니까 이제 다 반대를 했죠. 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가는가? 그냥 뭐 한 1년 놀다 와라. 뭐 이렇게 교수들도 그랬고. 저조차도 이제 베트남어도 전혀 모르고 배울 것도 없고, 그 무작정 가서 한 5년만 하고 오자라고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상이라는 게 잘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냥 삶에 녹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떤 이 사람들의 사상을 이렇게 엮어내서 다시 풀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책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결국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다니고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사당 뭐 이렇게 역사적 유물 이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냥 느끼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한 10년 정도 거기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베트남에 가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베트남이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 어떤 한족의 문화를 봤을 때 사실 이제 우리는 여기가 다 우리 강력이잖아요. 역사적 강력이. 근데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 요 북부하고 요게 자신들의 강력이에요. 요 지역이. 요 바다를 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쪽 바다를 낀 요쪽. 이런 강력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 역사학자들 중에 좀 이제 시쳇말로 국뽕 이러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백제고 뭐 이렇게 막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강력으로. 근데 베트남은 거의 공식적으로 요 밑에 항주 소주에서부터 중간에 푸젠성, 그 다음에 요 베트남 북부하고 요쪽 이 세 군데가 월족이 살던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여기는 5월, 여기는 이제 민월, 여기는 남월 이렇게 해서 세 월족이 살았고 이들을 합쳐서 백월이라고 불렀어요. 100개의 월족. 우리 백제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는 이제 사기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데 이곳이 점점점 이제 중국화가 돼버리는 거죠. 중국화가 되면서 여기로 이제 남은 월족들이 밀려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월족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뒤로는. 이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참파가 있었어요, 참파. 인도계 쪽에 얼굴이 까만 그런 분들이 그런 소수민족이 참파족이 있었고 이 밑에는 푸난하고 크메르 막 이런 쪽들이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산악지대로 막혀 있었으니까 요 지역을 중심으로 윈난하고 이렇게 광동 광서 여기는 이제 쉽게 푸젠성까지도 쉽게 이렇게 백길로도 이동하는 이 일대를 이제 근거지로 삼아서 월족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저기 북방의 고구려나 이제 고조선 이런 거를 떠올릴 때 우리 강력을 한쪽 마음속에 이제 떠올리듯이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쪽을 이제 자신들의 한쪽 마음속에. 그래서 이쪽 중국해 여기서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라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 동해 지역이 해양 분쟁으로 시끄럽잖아요. 이럴 때 전쟁을 막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막 전쟁 위기까지 고조가 됐을 때 여기서는 해군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중국 해군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육로로 간다. 육로로 우리는 진군해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무리 해군이어도 이 육로가 거점들이 되어 있어야지 해군이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작전까지 세웠었어요. 그리고 송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는 송나라가 물길 나고 이제 육지로 침략해 왔을 때는 하노이에서 리왕조 세력이 여기로 진군을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 평정해요. 지원하지 못하도록. 다 평정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제 그 성의 주민들을 백성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는 다른 그런 지형도가 있다는 점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종종 제가 이렇게 베트남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인들 중에는 베트남 가봤더니 너무 중국스럽다. 너무 중국스럽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월족이 가진 이 자신들의 문화, 실크에서부터 도자기, 온주에서 오는 그 도자기, 이게 이제 장보고로 해가지고 고려청자에 기원이 되는데, 거기도 월주요거든요. 월족들이 도자기를 굽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자기든 뭐든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딱 잘라서 지금 이쪽은 다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베트남도 다 중국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스크. 중국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 경극이 있는데, 경극은 이제 청 때 형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4대극 해서 이렇게 하나, 이쪽 지역, 안우이성 지역, 요 밑에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있더라고요. 스촨. 여기가 이제 사천에서 천극이라고 부르는데, 천극이 한 형태가 변검이에요. 근데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이쪽 지역은 이제 다 그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서남의 소수민족의 땅인데, 여기까지. 이 소수민족들이 어떤 무당들이 신의 신격을 자기가 이제 그 힘을 빌리려고 할 때 그 마스크를 색깔별로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변검, 그 천극 이런 것들도 한족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중국 거라고 하고, 그런 기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베트남에 가니까 경극 비슷한 걸 막 해요. 막 이렇게 막 발 이렇게 하고 관우 막 나오고. 왜 중국 걸 하고 있을까 했는데 중국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할 뿐.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그런 강역이듯이 이 사람들도 베트남 북부에서 요쪽 윈난에서부터 광동, 광서 지역 이쪽을 여전히 이제 자신들의 강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분쟁이나 이게 국경 분쟁도 많이 일어나니까 겉으로는 이제 전혀 드러내질 않죠. 안 보인다.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북부 지역에는 고인돌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고인돌이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어요, 배처럼. 그 언제 이 고인돌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고조선의 어떤 그런 그 시기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1009년, 1010년에 리왕조가 생기는데, 그 리왕조의 묘제가 석관묘인데, 이런 이제 고인돌 형태를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덮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왕조의 후손은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리왕조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로 와서 화산이 씨가 되는데, 그때도 그 리왕조 마지막에 이제
길을 떠나면서 내 조상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떠났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교수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 연구 결과.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찾아보면 뭔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막 그 유적지랑 찾아다니면서 봤는데 뭔가 굉장한 유사성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정기, 제 나라의 이정기 세력이나 그 후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마을은 이런 고인들이 동쪽을 향해서 이 머리 부분이 동쪽을 향해서 쭉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가서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다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자료에는 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막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그때 그 한국어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어쩌어쩌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러니까 나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따라와.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할아버지 하면 그 마을에 상을 당하면 시체를 이제 염하고 그거를 이제 장례 지내는 그걸 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걸 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데려가 가지고 왜 이걸 조사하느냐. 한국에 이게 많으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러니까 그럼 가서 보자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들이 이걸 발견하는 즉시 다 깨부셔가지고 절대로 외지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우리 마을의 불문율이라고. 근데 한국인이니까. 그리고서 밖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전혀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벼 속에다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몇 개가 있고 그 외에도 한 열 몇 개 정도는 땅에 파서 묻었대요. 혹시나 발견돼서 이걸 깨면 그나마 그거라도 좀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신성시되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오는 동선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 후 1년 사이에 그 문명의 묘를 만들 때 통나무를 깎아서 배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묘제를 썼고 우리가 여기 호남하고 관련해서 옹관묘 이 제도는 월족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남방, 남부 베트남 쪽인데 중부 남부인데 그쪽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참족하고 크메르족들이 땅이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묘제였던 거죠. 옹관묘가. 흔히 우리가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뭐 쌀국수. 근데 지금 이건 이제 그 닭고기 쌀국수예요. 닭고기가 좀 올라가고 이거는 면발이 좀 넓죠. 그러니까 이런 게 쭉 넓은 면이 이렇게 쪄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그거를 크게 잘라서 그거를 다시 잘게 자른 게 이 면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쌀국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국수 같은 면발이죠. 이것도 쌀국수예요. 쌀국수인데 눌러서 그냥 뽑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고기 구워가지고 이제 적셔서 먹는데 이것들은 베트남 북부에서 이제 만들어져 지금 세계적 음식이 된 그 쌀국수이고 요거 그래서 이거를 쌀국수 베트남어로는 퍼라고 해요. 퍼. PHO에다가 귀가 달리고 물음표 같은 게 하나. 그러면 성조거든요. 그게 그럼
퍼 이렇게 돼요. 포베이 그런 거다. 퍼예요. 이거는 이제 분이에요. BUN 분 올라가는 분자. 먹는 거 나오니까 이제 알겠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노이에 살던 때 물난리 나서 집 앞에 사람들이 한 며칠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그 뭐지 바나나 나무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잘라서 대강 만들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럴 정도로 여전히 강이 넘쳐요. 지금도 강이 넘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전기를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감전돼서 많이 죽으니까 전기를 차단시키면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제 집에 갇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걱정들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베트남 이러면 떠오르는 게 이 전쟁이죠. 그리고 뭐 하롱베이 이게 하노이 야경이에요. 하노이 야경인데 지금은 또 몇 개 더 올라갔을 거예요, 건물이. 이거는 베트남 중부의 소수민족의 이제 족장에 사는 집을 민속학박물관에다가 옮겨 놓은 건데 중부지방은 이렇게 중부 고원지대예요. 흔히 말하는 베트남 커피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은 뭐 에데족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참족보다 훨씬 더 얼굴이 까매요. 요거는 에데족이 그 장례식 갈 때 무덤 이렇게 시신을 여기다가 이제 안치하고 장례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각들을 해서 주변에 쭉 세워놓는 뭐 제 부활과 뭐 다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기원하고 슬픈 표정, 뭐 기쁜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예요. 이족들은 이제 몽족인데 이곳을 다스리던 몽족의 왕이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 형성된 이제 시장이 열린 그 풍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추워요. 눈도 오고. 베트남에도 북부는 추나추동을 본인들 스스로 사계절을 그 개념을 인식하고 살아요. 이게 그 북부 사람들이 벼밭을 이렇게 일구었는데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뭐 물소도 잘 못 다니니까 손으로 다 일일이 계단식을 이루어서 여기서 이제 쌀을 조금씩 얻어서 살아가죠. 논이에요. 이거. 논. 물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거는 남부는 물길이 이렇게 계속 곳곳에 물길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물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답사가는 곳은 이제 이곳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음번 기회에. 이게 중부지방의 참파 쪽이 유물들이에요. 부처의 상이죠. 그리고 이런 이렇게 베트남에는 북부, 중부, 남부가 자연 환경도 좀 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달라요. 물론 이제 월족이 비엣 쪽이 이제 한 8, 90% 정도를 차지하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베트남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월족을 합쳐서. 그런데
가끔씩 그 뉴스에 등장하는 게 새로운 족이 발견됐다 이런 게 등장을 해요. 한 5명 정도? 전혀 다른 족하고 다른 한 5명 정도가 밀림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뭐예요?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그런 족들이 발견됐다고 보고하기도 하는데 그런 족들은 뭐 하나의 족구로 이제 하진 않고 아직 이를테면 이 족 중에 하나가 화가 있어요. 화. 중국 화교. 중국 화교들도 하나의 소수민족에 들어가요.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중국 화교죠. 좀 있으면 이제 한도,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우리도 지금 베트남에서 한 2만 명이 살던가요? 충분하네요. 숫자가. 충분해 숫자는. 그래서 베트남 북부는 사계절이 있고 중부도 이제 베트남 북부하고 남부하고 약간 이제 뒤섞여 있는데 좀 더 척박하고 남부는 이제 건기 우기가 있죠. 훨씬 풍요롭고 물길도 많고 북부에서만 해도 남부의 곡창지대 뭐 이런 걸 빼고 북부에서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바나나 2그루만 있어도 먹고 산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나나지만 바나나 계속 열리거든요. 그럼 그 파란 바나나를 이렇게 우리 호박처럼 그걸 국 끓여 먹고 바나나 꽃 따서 샐러드 해 먹고 줄기는 잘라서 또 뭐 이렇게 샐러드로 또 만들어 먹고 나머지는 논농사를 지으니까 항상 논밭에 가면 논 베고 나면 뭔가 이제 미꾸라지도 있고 물에는 항상 또 먹을 게 있고 또 겨울이 돼도 파란색 채소가 있으니까 그 쌀은 또 풍부하고 쌀하고 차는 정말 싸고 해서 그런 한편 풍요롭고 그런 땅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한 외침들을 많이 받은 국가가 베트남인데 그때 베트남도 미국이나 프랑스 빼고 그 이전에 중국은 항상 이제 베트남 북부로만 들어왔고 중부 남부는 오히려 중국하고 손을 잡고 북부를 공격하죠. 월족이 아니었으니까. 중간에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쭉 그냥 해버릴까요? 안 졸리세요? 아니 쭉 하고 조금 일찍 끝내실까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그런 자연 환경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신앙, 이야기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남방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라는 개념도 요즘 이제 그걸 잘 안 쓰려고 하는 추세도 있고 어쨌든 남방아시아 쪽은 여신들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 여성들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남성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여신이 굉장히 강해요. 어머니 신앙이죠. 어머니 신앙이 강해서 그 어머니가 예를 들면 산신 베트남의 네 신이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네 신을 이제 베트남 북부에 사불사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불사신 중에 하나인 산신이
모셨는데 그 산신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신을 모신 산 뒤에 더 높은 곳에 그 산신을 낳은 어머니신을 모셔요. 그래서 어떤 왕들을 모신 사당을 가면 그 뒤쪽에 가면 더 깊은 곳에 어머니 신이 모셔져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류행이라는 사불사신인데 여성신이에요. 여성신을 모신 사당인데 이게 이제 베트남 북부에 약간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간 곡창지대에 모셔진 신인데 여기로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요. 공주가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간 걸로 되어 있는 곳에 모셔져 있는 그 사당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상시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뭔가를 올리잖아요. 막 뭔가를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올리고 말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올린 거는 자기가 다시 가져와요. 그게 복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와서 자기들이 먹어요. 올리고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따로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각자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해요. 그리고 위에 보면 대체로 이런 데 보면 이제 뱀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이게 베트남 북부에 있는 류행 공주인데 베트남어로는 려행이라고 해요. 류행 공주의 사당인 한 곳이고 이거는 그 여신을 모신 베트남 북부와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큰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에 모셔져 있는 그 여신, 같은 여신의 사당이에요. 너무 향을 많이 피워가지고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너무 바글거려가지고. 저분도 손을 이만큼 쥐고 있네요. 어? 아니 새해 아닌데 아니 새해 아닌데 이래요.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발디딜 틈이 없고 이거는 그 여신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회에 있는 중부지방에 있는 곳인데 이쪽에는 아까 얘기한 그 참파족이랑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어서 그 사람들이 모시던 여신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힌두교의 링가 막 이런 거를 모셨는데 그 여신과 아까 북부에서 내려온 여신이 합쳐진 여신을 만들었어요. 수팝이 된 거죠. 같은 여신인데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북부의 형태를 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중부 남부의 특징을 드러낸 이거는 그 똑같은 여신이 여기 와서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인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여신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베트남 산신이 머무는 산인데요. 세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호치민 주석이 내가 죽고서 너무 섭섭하면 사당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방부처리 하지 말고 이랬는데 사당 하나 만든 게 여기 있어요. 꼭대기에. 이쪽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산신은 여기 있으니까 거기도 갔다가 거기도 가면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볼만 했어요. 이 산신이 내 죽지 않은 신 중에 한 신격을 차지하는데 이 산신도 그 물의 신하고 산의 신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그 싸우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산신이 그 공주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데려갔는데 무리의 신이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6, 7월 정도면 매일 이제 화가 나서 다시 공격을 하는데 6, 7월이면 여름이니까 이제 물이 막 쌓이는 거죠. 홍수가 나고 그거를 그 산신과 물신의 이런 대결로 이야기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산신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신을 물리치는, 그러면 물신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당연히 홍수가 덜 나고 그 자연 환경을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논농사를 짓는데 마을도 다 물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 영산강처럼 다 마을이 물길 따라서 마련이 돼 있고 그래야 또 좀 큰 마을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산이신과 물이신이 있는데 어느 한 신만 선택해도 되잖아요. 어느 한 신만. 산의 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거나 근데 그러지 않고 산의 신은 계속 있는데 물의 신이 매해 와서 공격을 하고 가고 공격을 하고 가고 그게 연례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막 홍수가 나고 마을이 막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물의 신이 잠깐 왔구나.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겠지만 물이 그렇게 동네까지 막 찼는데 사람들 표정이 별로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즐기는 듯한 불편하지만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어떤 신화의 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단 산의 신, 물신 어느 하나만 이렇게 편들지 않고 양쪽을 두고서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놔둬요. 물신은 여성이었나 둘 다 남성이에요. 공주를 갖고 싸우니까. 네, 공주를 갖고서.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지효 동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사신 사불사신 중에 사랑의 신이자 그 효하고 이렇게 그 효하고 사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하고 공주와의 사랑 이런 신인데 이 신은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인데 그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수행하는 것도 들어 있고 그리고 물에서 사는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설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이나 바닷가, 섬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끝 수평선 끝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렇게 와요. 수평적으로. 제주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이 섞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강가에서 무역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늘의 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무튼 사랑의 신이어서 젊은 친구들이 심각한 얼굴로 여기 가서 이렇게 막 산통을 막 이렇게 흔들어서 젊게 뽑고 줄 서서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도 베트남 홍강 마을. 지금 이 네 신은 다 홍강 옆에 있는 마을에서 형성된 신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쟁의 신이죠. 네 신 중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산신, 그 다음에 여신, 그 다음에 사랑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신, 네 신인데 이 전쟁의 신은 어린 아이가 말도 못하고 태어났는데 노 부부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그 둘 사이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어디 큰 발자국을 보고 이렇게 밟았는데 애가 생겼다라는 게 앞에 나오고 태어났는데 애가 말도 안 하고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은이 침략을 해와요. 은나라가. 은나라가 침략을 해와서 막 괴롭히니까
이제 왕이 도움을 청하죠, 조상에게.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너희 나라에 이미 인재를 내려 보냈으니 찾아라. 그래서 그 사신이 이렇게 막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요. 찾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해서 사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엄마가 이제 놀래가지고 너 말도 했었냐 그러고 데리고 가요. 그 요만한 애인데 그 사신에게 내가 물리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신이 너는 아직 키가 벼만큼밖에 안 자라는데 그 강한 은혜에 저걸 어떻게 물리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얘가 요구를 해요. 철로 만든 어떤 무기와 철로 만든 뭐 이런 철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는 청동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신이 이제 철기를 만들어 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의 온 힘을 모아서 철기를 만들어 내고 이 아이는 이제 밥을 열심히 먹어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막 밥에다가 바치고 해서 먹는 만큼 막 커서 이제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죠. 또 은을 물리쳐요. 물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칼도 다 부러졌는데 마지막에는 대나무를 뽑아서 이제 싸워서 물리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다가 사당을 지어서 천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제 매해 제사를 지내는데 아까 베트남 북부 지역하고 옛날 은나라의 강력은 뭘 줘? 은이 침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트남 북부는. 왜냐하면 한 산동성쯤에 있어야 은하고 월이 만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5월 쪽,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항주 소주 저장성 쪽에 있던 월족의 이야기들이 변형돼서 베트남 북부까지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동상은 동으로 만들었는데 하노이 수도 1000년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산 정상에 만들어 놓은 이제 동상이에요. 그 아까 전쟁의 신을 모신 사당 앞에서 축제. 아주 중국적이죠.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자신들이 그냥 해오는 거였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첫 나라를 만든 웅 임금. 웅 임금이 베트남의 첫 나라를 만든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원전 2879년에 만들어요. 그 우리 조선은 기원전 2333년이니까 그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나라를 만들죠. 이거는 이제 베트남 15세기에 만들어진 공식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지다가 실제로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 청동기 문화가 발견되고 이러면서 그때 나라가 형성이 됐었다라는 게 거꾸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이 여성 시는 이제 어읍거인데 웅 임금 첫 임금의 어머니예요. 여기 어머니 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신농시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베트남 월족은 자신들을 신농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는 바다에서 온 물의 신인 용군 랑롱권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산에서 내려온 북방 산에서 내려온 선녀의 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베트남 사람 자신들을 용의 자손, 뭐 선녀의 아이,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잡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아무튼 어우꺼하고 랑롱권이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큰 포 하나를 낳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포 개념의 그 포 하나를 낳아요. 그 안에는 100개의 알이 들어있었고 그 알에서 100명의 아이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랑롱권은 물의 신이어서 자꾸 이제 물에 가서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아빠는 거기 가서 오지도 않고 그 불평불만을 막 이제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우꺼도 이제 불평불만을 해서 둘이 그 이혼을 해요. 이렇게 50. 아이 50은 너가 데리고 가. 50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이혼을 해서 랑롱권이 데리고 간 아이들은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물로 가버리고 이 어우꺼의 50명 가운데 첫 번째 아이가 첫 번째 임금이 돼요. 웅임금이 돼요. 여기서도 다른 신화에서는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제주도 신화 보면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활 쏘아서 이렇게 각자 땅에 나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신화는 남성 중심적으로 여성이 희생되거나 없어져 버리거든요. 뭐 잡아먹거나 아무튼 뭐 죽여버리거나. 그래야 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형성될 때는 남성적인 그 질서들이 이제 막 형성이 될 때라 여성신을 원래 여성신의 이야기도 이제 부인으로 삼아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은 이렇게 둘로 500씩 나눠서 지금 베트남은 어머니의 50명의 자녀들이 이어나가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산신, 물신도 그렇고 여기도 랑롱권과 어우꺼도 어느 한쪽으로 그냥 다 흡수시켜버리지 않고 놔둬요. 다양하게. 상당히 불안할 텐데. 둘이 막 싸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놔둬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정책을 펼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처리를 해요. 어느 한쪽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뭐 막 숙청시켜버리지 않고 그 일만 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또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등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다 질서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쭉 줄서기 계급적인 걸 형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함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을 베트남 사상사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양분양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둘로 이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이게 좀 자유로운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다가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 합쳐지는 이거는 웅임금의 그 웅임금의 이제 사당의 한 모습인데요.
이 웅임금은 이 웅임금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음력 3월 10일인데 이제 국가의 주석 총리들이 참여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무덤도 이렇게 웅임금의 무덤도 만들어져 있고 아까 기원전 2879년부터 18대 웅임금까지 이어져요. 18대 웅임금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기원전 257년인가 그때까지 이어져요. 18대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대로 이어져 있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웅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고 대대로 이어졌다. 근데 18대라는 게 18명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도 18명의 단군이 있잖아요. 우리도 18대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 남몰국이 한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한 7군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기원전 117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선이 멸망한 시기가 기원전 109년, 108년이거든요. 109년에 침략해 와서. 그때 베트남에 가서 배를 끌고 가서 싸웠던 양복이, 누선장군 양복이 그대로 고조선으로 와요. 111년에 남몰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이제 조선을 와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머지도 중국에서 일어난 그 어떤 왕조들의 행태를 보면 동쪽,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 강하면 이 사람들이 남쪽에 신경을 쓰면 우리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고 우리가 강하면 남쪽이 약하면 이제 이 양쪽 한국과 베트남 요 양쪽에 따라서 중국이 이렇게 지형도가 바뀌어요. 중국이 처음 강하게 나올 때는 둘 다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둘 다를. 그래서 어느 한쪽을 먼저 평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랐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양쪽에 놓고 어느 쪽 먼저 이거를 좀 평정을 할까. 늘 고민했던 그 두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 5천 년 동안 이제 자기의 민족의 어떤 강한 걸 이어오는 사람들이고 절대 굽히지 않고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다시 이제 회복해가지고 민족을 유지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게 우리가 베트남을 볼 때 우리하고 다른 관점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의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반대되는 둘, 산과 물, 뭐 여성과 남성 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은 이제 무등하게 그냥 두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날 강한 외침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합쳐져야 되잖아요. 합쳐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걸 합칠 것인가가 또 문제가 돼요. 다른 남방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합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 중국이 가장 강한 세력이었으니까 그 외에 그 조그만 세력들은 큰 왕국을 만든 게 역사적으로 그래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반대되는 것을 하나로 합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변증법적인 사유가 형성이 되고 그게 지금도 이제 도이머이든 뭐든 자본주의와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요소 두 개를
모순 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합쳐내는 그 사유의 어떤 형태 이게 있어요. 그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도 좀 다르고. 이게 청동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홍임금이 나라를 만들 때 그 시기에 표지 유물들이에요, 이게. 기원전 몇백 년에서부터 기원 후 한 1세기 100년 정도까지의 가운데에 어떤 뭐 태양 혹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대체로 태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들, 뭐 사람들, 배들 이렇게 막 있어요. 우리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고 치면 고조선의 표지유물은 뭐 고인돌하고 청동검, 뭐 비파형 동검 이러잖아요. 세형 동검. 근데 여기는 이게 표지유물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윈난에서부터 광동 지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쭉 있어요. 베트남 중부 남부에는 별로 없어요. 베트남 북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윈난에서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청동북도 윈난에서 발견되니까 중국께서는 이제 우리의 청동북해서 이제 중국 걸로 만들고 있죠, 지금. 우리 동북공정하고 비슷하게 서남공정이 있어요. 동북공정은 서남공정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에요. 서남공정은 철저하게 그 소수민족들의 걸 다 자기들이 가져오고 거기다 아울러 이제 베트남 것까지 다. 어묵거를 중국 여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왜냐하면 어업고가 동정호에서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중국 땅이니까. 이것도 청동북의 한 모습인데 이렇게 비를 내려가는 두꺼비 섬. 이게 여기를 이제 두들기는 데요. 이렇게 고면인데 이게 몸이죠. 이제 고신인데 여기서는 뭐 여기는 사슴, 뭐 절국 찢는 모습, 배 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청동북을 지금 소수민족들이 실제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있을 때도 청동북을 막 이렇게 두들기길래 크기가 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음량을 양쪽으로 놓고 이게 두들기더라고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근데 청동북이 작다 너무 이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진 청동북은 땅에 있다. 안 꺼내 놓는다. 이거는 그냥 축제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일 뿐. 그리고 리왕조 때도 이 청동북 앞에서 왕하고 이제 신하들이 피를 이제 나눠서 같이 마시면서 뭐 충성의 약속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청동북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신이자 신을 부르는 소리이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인터넷에 제가 찾아서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들었던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좀 얇아요. 얇은데 이렇게 퍼지는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동북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깨져가지고 지금도 우리 종도 이제 잘못 만들면
맥놀이 때문에 깨져가지고 그런데 이 종은 이 북은 이제 더 얇고 그래서 지금도 만들기가 어려워서 보관하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또 깨지고 이러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동선 문화가 요 지역의 홍강 이게 지금 청동북들이 발견된 거고 보니까 우리가 홍강을 아시아 문명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는 홍강 문화라고 스스로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홍강 문명이라고 자신들이 불러요. 왜냐하면 선사 시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홍강역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문명이고 동선 문화, 무슨 문화 이렇게 구석기의 어떤 문화 이렇게 하고 홍강 전체를 문명권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산강도 홍강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원전에서부터 쭉 하나의 문명권으로 정립을 하면 정립이 되거든요. 물론 칼도 있죠. 동서 문명에. 칼도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죠. 청동검들인데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요. 화살촉. 압도적으로 화살촉이 많아요. 이 화살촉은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흥 임금이 18대까지 가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형식은 이제 선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선위를 받은 세력이 촉이에요. 촉. 위촉고 할 때 촉. 그 툭판이라고 하는데 촉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력이 촉나라의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흥임금을 이제 계속 공격하다가 약해지니까 이제 합병하거든요. 이 촉이 가진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게 이 쇠뇌예요. 쇠뇌. 탁월한 요 기술 이걸 가진 기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쏘고 한꺼번에 몇 개를 막 쏠 수 있고 이런 쇠뇌인 거죠. 우리도 이제 신라의 쇠뇌 기술이 있었죠. 당에서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에서 이제 워낙 자신들이 많이 당했어요. 쇠뇌. 신라하고 고구려 백제 다 멸망한 다음에 이제 신라하고 당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하도 피해를 당했는데 그 무기를 만든 기술자를 보내라. 그래서 안 보낼 수 없어서 이제 보내니까 거리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죠. 이게 당나라의 나무 문제, 당나라의 뭐 이렇게 재료의 문제를 계속 삼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이게 신라를 절대 발설을 안 한 거죠. 이 기술을.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거의 30분 정도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꼴로아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답사에도 들어있던가요? 네, 들어있는데 흥임금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이 사람이 병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안양왕, 안양왕으로 이제 그 재오르고 이 성을 건설하는데 여러 설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항으로 가는 가까운 곳인데요. 거기 토성이 있어요. 토성. 그 토성은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900년, 938년 막 이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도읍을 여기다 한 게 이제 안양왕이 기원전 257년에 해요. 토성이 하도 무너지니까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도와달라고 뭐 바닷가에 가서 금 거북이를 만나고 금 거북이가 그 비결을 알려주죠. 어떻게 하라고. 그 보면 이게 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물들이거든요.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물 이렇게 막 흐르는 사이에 성들을 쌓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들은 자연스럽게 해자로 만들고 그리고 감을 때는 물을 쓰고 홍수일 때는 여기가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쪽 지역에 치수를 하는데 아주 그 탁월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치수 방법인데 앙코르와트도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물기를 이렇게 가두는 그리고 또 흘러가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방어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쓰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모양이 소라 같다고 해서 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를 이제 베트남어로 읽으면 로아가 돼서 꼬로아 이래요. 옛날 로아성, 나성, 이렇게 고라성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성을 짓고 그 금 거북이가 가면서 한 3년 뒤에 이제 평화로워지니까 가면서 자신의 발톱을 가지고 이걸로 쇠뇌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신의 어떤 쇠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곳을 지키는 뭐 전설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그 쇠뇌 한 발로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어하는데 최고의 무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자명고가 있어요. 자명고. 적이 침략할 때 스스로 울리는. 우리도 있었죠. 자명고. 호동왕자와 낙나무. 그게 여기도 있었어요. 똑같이. 이곳에서 기원전 257년에 나라를 세우고 했는데 이 시기에 중국의 진이 이제 슬슬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약해지면서 남월이 생겨요. 조타가. 그 지금 계림, 그 광동 위쪽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남월국을 세우는데 월국이잖아요, 여기도. 이 사람도 그 한족의 문화가 아닌 월족의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남월국을 베트남족의 나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역사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려요.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베트남 북부만 월족으로 보고 이건 이제 중국에 동화돼 버린 월족으로 보죠. 이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제 진나라는 몰락했고 남월이 이 나라를 병합하고 싶어 하죠. 계속 침략을 계속해요. 사실 진하고도 전쟁을 계속 벌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진이 이곳을 정복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역사박물관에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그 쇠뇌였어요. 그 남몰이 계속 침략해 왔는데 그 쇠뇌 무기와 그 자명고 때문에 이제 병합을 못하고 결국 조타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줘.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하고. 이곳에는 이제 딸이 있었어요. 안양왕에는. 그 딸과 그 아들을 둘이 이제 결혼을 시키죠. 안양왕은 이제 우리가 평화롭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타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을 빼오게 지령을 내렸죠. 시간이 지나서 이곳 사람들도 의심하다가 이제 나중에 의심 안 하게 될 즈음 쇠뇌의 비밀을 이제 다 카피하죠. 그 안에 지형지물, 군사시설 다 이제 도면 그리고 자명고도 찢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당신도 중요하지만 둘은 정말로 사랑을 해요. 둘은 사랑하지만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도 아버지도 중요하니 아버지를 뵈러 갔다 오겠어 하고 가요. 근데 그 비밀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남몰은 이제 바로 침략을 해와요, 여기를. 근데 갈 때 부인에게 혹시나 내가 없을 때 병고가 생기면 내가 당신을 찾아야 하니 어떻게 찾으면 좋겠냐 하니까 제가 하얀 깃털 옷이 있는데 가면서 그 깃털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겠어요. 표식으로. 오케이 하고 이제 가죠. 가서 침략해 와서 안양왕이 무기를 쓰려고 하니 무기가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자명고도 울리지 않았고. 그 멸망해서 공주를 태우고 도망을 가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km 떨어져 있는 중부지방까지 그 바닷가까지 가는데 추적군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서 다시 그 금거북이 신을 부르는데 적은 너의 뒤에 앉아있다라고. 그래서 그 공주가 배신 아닌 배신이죠. 그런 거를 한 거를 알게 되고 목을 쳐서 이제 죽이죠. 그리고 자기도 자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남편이 이제 와서 그 공주를 찾으려고 깃털을 따라서 쭉 거기까지 가고 이제 목이 없는 시신을 안고 슬퍼하죠. 그러다가 다시 성으로 와요. 이게 그 꼴로아 성이에요. 성 이게 남문일 거예요. 내성 남문. 아까 그 성 남문인데 그 앞에는 이런 호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둘이 데이트를 늘 즐겨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혼자서 슬퍼하다가 이 물을 이제 보고 그 공주가 떠올라서 자기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죠. 이거는 뭐 성 옆에 해자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공주가 이제 목이 없이 지금도 그 사당을 목 없이 모셔놨어요. 이건 후레쉬를 이렇게 써서 그런데 좀 어두컴컴해요. 일종의 조국의 배신자인데 왜 사당을 모시는? 그러게요, 왜일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 개인이 있기 위해서 최소한은 가족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공주이기도 했지만 그 모순인 거예요, 그게. 이 공주가 처한 모순.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니까
그 가족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족을 위한 어떤 공주의 그 마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모기 없이 이런 거를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놨죠. 대신 이야기에서는 공주를 훨씬 두둔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놔요. 공주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 이 억울함, 이게 정말 죄가 있다면 내 피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죽는데 이 공주가 흘린 피가 이제 뭐 진주가 되고 그 진주를 아까 왕자가 빠진 우물에 와서 씻으면 뭐 더 빛이 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공주가 한 행동은 옳은 것이었죠.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공주라는 어떤 신분으로서 한 것은 그게 이제 배신을 한 게 되니까 그 갈등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머리 없는 게. 머리 없는 채 머리가 없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시는 딴 데서는 못 봤어요. 여기서밖에. 미초 공주 사당은 나중에 후대에 만들었겠죠? 그랬겠죠. 그래야 예. 나라를 망치겠다는 아주 후대들의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교훈이죠. 굉장히 큰. 그 안정부이 이제 그 했던 바닷가가 예. 응해안성 예, 응해안성,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50km도 안 걸리나? 그쪽 바닷가에다가 해놨더라고. 맞아요. 예. 사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두루미인지 학인지 예. 그 양쪽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게 돈을 넣는 의미는 예? 돈을 넣는 그냥 뭐 방문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돈을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지금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헬멧도 안 쓰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늘 흔히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제 노잣돈 하고로 돈을 다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 큰 돈들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100원 뭐 이렇게. 전에 갔었을 때 저 미초공주 사당을 다 안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문을 안 연다고 그랬었거든. 예. 근데 그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문이 열리더라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약간 사진 없는데 못 찍게 하는데 물을 찍혀가지고 찍으셨어요. 목이 없는 그거 보는 순간 잽싸게 찍어야 되는. 소름이 돋더라고. 아, 진짜로 소름 돋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좀 소름이 돋아요. 19세기 중반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좀 후대에 만들어서 교훈적인 것 가능한 얘기. 그냥 세계 홀로 만들지 여기 망토 같아 보이는 이 겉옷은 혹시 깃털을 다 뽑아 놓으실까요? 모르겠어요. 그걸 표현할 수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깃털을 다 뽑아서 이렇게 아무 뭐가 없는 그런 그 망사 같은 옷이 된 것 같아 보여요. 요 친구들도 제 그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도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네가 만약에 니네가 미쳐공주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건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까 그런데 네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애 몇 명.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당장 네 남자친구가 처형당해서 죽을 텐데. 그 애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제서 약간 심각함을 느낀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나라의 한 공주로서 나라를 멸망하게 했으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이런 그 강한 어떤 가족에 대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가족이 되는 순간 가족인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 베트남 다른 나라의 다른 일보다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가족이 더 소중한. 거기는 어떤 가족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디를 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진 태도가 다른 베트남 사람들보다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게 아주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가족이 아주 강하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마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당연히 마을이 북부하고 이제 남부가 좀 달라요. 북부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좀 안 좋은 말로는 폐쇄적이어서 뭐 결혼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동네하고 거의 거래를 안 하죠. 시장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 잠깐 거래를 하는데 대부분 평생 태어나서 뭐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평생 거기서 살아요. 거의 자급자족하면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만큼 뭐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남부는 물길을 따라서 있어서 그렇게 마을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좀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요. 띄엄띄엄 있고 북부는 이렇게 완전히 성처럼 딱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법도 마을의 법 다음에 라는 말이 북부에서 있고 왕이 외침에 맞서서 전쟁을 하려면 마을의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야 마을 사람들이 동원이 되니까. 책에 원래는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쭉 좀 읽으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진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어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머를 무너뜨리자마자 바로 그 장군이 고조선을 무너뜨리는. 만약에 남머를 무너지지 않았으면 고조선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하고 한국이. 그래서 한국은 지금은 이제 베트남 이게 아니라 아세안 지역하고 미중을 가지고 아세안 지역으로 이렇게 미중하고 국제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이고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영산하고 홍 이 문명을 충분히 물론 홍강 문명의 사람들이 보기엔 뭐 택도 없는 소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영산강이 가진 스토리텔링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그런 걸 했을 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을과 여성 이 두 가지는 베트남 북부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늘 마을 공화국, 마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앙으로 너무 다 빼앗겨 버려서 마을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그 마을을 다시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베트남을 통해서 가서 거꾸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 여성들이 가진 강인함 그게 서울 여성보다 훨씬 더 여성적인 게 강한 이제 호남 쪽의 어떤 그 여성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병 활동도 못 하거든요. 죽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을에서 전쟁이 매일 벌어지니까 뭐 30년 동안 전쟁하면 아버지가 가고 나서 좀 있으면 아들이 커서 가고 죽고 그걸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이. 그러지 않고 절대 못 가 하고 이제 잡아버리면 그렇게 견디는 여성들이 이제 우리도 있었고 동학농민군이든 의병이든 임진왜란이든 뭐 그런 게 있었고 베트남 북부도 그게 있어서 외침을 극복하고 항상 이제 독립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여성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강의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한 가지 예.